러시아의 가장 강경한 민족주의자들 중 일부조차 이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상상하기 힘든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분석가도 우크라이나 관리도 아닙니다. 바로 이 갈등을 처음 촉발시킨 전직 FSB 대령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푸틴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쳐있고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전장의 상황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고르 게르킨, 이고르 스트롤코프로 더 잘 알려진 그는 러시아가 패배로 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푸틴이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을 한 사람은 이고르 게르킨 또는 그의 가명인 이고르 이바노비치 스트롤코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러시아 장교가 아니라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말을 보기 전에 먼저 그가 누구인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게르킨은 젊은 시절 강경 러시아 민족주의자가 되었고 우익신문에 글을 쓴 뒤 1990년대에 소련 시절 KGB의 현대판 후신인 러시아 FSB에 입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곳에서 그는 대테러 부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국가에 모든적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체첸과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분쟁, 그리고 보스니아 전쟁에서도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그는 언론기관들과 인권단체들로부터 보스니아와 체첸 민간인 학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2014년 FSB를 떠난 후 그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에서 친러시아 민병대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이들에게 현지 의원들을 모아 비상회의를 소집하게 하고 크렘린의 꼭두각시인 세르게이 악샤노프를 이 지역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르킨의 부하들은 결국 이 지역의 대부분 관리들이 그 생각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분리하는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심페로폴에서 크림 당국의 어떤 지원도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을 모으고 투표를 강요한 것은 무장대원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무장대원들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해 말, 게르킨은 50명의 중무장한 러시아 무장대원 부대를 이끌고 동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슬로벤스크를 점령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 도시의 행정 건물을 공격하고 점령했으며 이 행동은 나중에 돈바스 전쟁의 서막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게르킨 자신도 나중에 이를 인정하며 내가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았습니다. 한편 게르킨은 2014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켜 탑수자 298명을 사망하게 한 책임을 진 후였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범이자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게르킨은 여객기 사건 이후 러시아에서 수년간 조용한 민간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푸틴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그는 극단주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듬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르킨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국제 전범입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군과 정보기관 운영에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췄으며 우크라이나에서 크렘린의 실패를 가장 솔직히 비판한 인물로 입증됐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푸틴과 다른 관료들이 보인다고 여기는 약함과 무능, 비겁함을 거듭 비판해왔습니다. 게르킨이 말을 하면 많은 이들이 귀 기울입니다. 그는 전쟁 이후 시트 블로거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텔레그램 등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5일 게르킨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로슬라바 레긴스카야는 남편은 대신에 텔레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고 그 글에서 그는 러시아가 파멸할 운명임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패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 불쾌한 사실과 실제 위협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위협을 막기 위해 계속 아무런 진지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과 며칠 뒤인 4월 28일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고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이 가까워지며 바쿠에서 평화회담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다시 한번 스트롤코프는 자신의 평가에서 단호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상승세에 있으며 성공적인 작전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언론과 당국자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는 러시아의 패배 가능성에 대한 이전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타협을 위한 전쟁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실패로 끝났습니다. 적은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타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강경한 러시아 민족주의자인 게르킨의 입에서 나오는 대담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게르킨에게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러시아 관리들과 크렘린, 동맹자들은 똑같은 종류의 선전을 반복하고 압도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반대로 게르킨은 항상 자신이 보는 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푸틴 자신을 러시아가 군사적 야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2023년 2월, 게르킨은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 연설을 한 후 푸틴을 직접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와 패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블라블라블라,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 혼란을 막을 또 다른 기회가 놓쳐졌습니다. 같은 해 말, 게르킨은 자국 지도자를 더 개인적으로 공격해 사실상 스스로 체포를 자초했습니다. 23년 동안 이 나라는 국민 상당수를 속여온 하찮은 인물에게 이끌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국가의 정당성과 안정성의 마지막 섬이 되었지만 이 겁쟁이 건달이 권력을 잡은 채로 또 6년을 버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르킨도 푸틴에게 여러 차례 사임하고 전쟁 시기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더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대비 체제를 만드는 일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르킨은 푸틴의 스타일을 요약하며 말만 많고 행동은 최소한이며 실패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르킨은 강경 민족주의자들과 분노한 애국자들의 클럽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능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 정기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으며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능한 지도력, 부패한 관료들, 그리고 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전략들로 인해 그렇다고 했습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많은 서방 관료들과 분석가들이 전쟁의 흐름이 러시아 쪽으로 확실히 기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둘러싼 낙관론이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그는 정반대의 주장을 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크렘린의 손실은 늘고 전장에서의 성과는 점점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게르킨의 이론은 대체로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마을, 도시, 그리고 요새들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의 손실은 배가 되었고 경제는 붕괴되었으며 군대는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왜 2026년에 게르킨은 게임이 마침내 끝났고 러시아의 패배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야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4월 25일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게르킨은 자신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교적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다른 하나는 좀 더 미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럽 평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대출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대출은 오랜 기간 준비되었고 처음엔 2025년 12월에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에 퇴임하는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이 이를 저지하려 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르반은 유럽연합 내에서 푸틴의 대리인으로 오랫동안 여겨졌고 자주 크렘린에 유리하게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12일에 열린 헝가리 총선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총리인 오르반이 마침내 패배했습니다. 집권 피데스당은 신임 총리 페트르 마야가 이끄는 티사 야당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당했습니다. 마야는 거의 즉시 900억 유로 대출을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유럽 이사회가 자유롭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의 절반인 450억 유로가 2026년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면서 자금 이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는 83억 5천만 유로의 거시 금융 지원, 우크라이나 기금을 위한 또 다른 83억 5천만 유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성장하는 방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83억 유로가 포함됩니다. 게르킨이 말했듯 이는 러시아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의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이 민족주의자는 대출을 지연시키려 했던 뛰어난 외교관들을 비꼬며 언급한 뒤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고 덧붙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우크라이나에 900억을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액을 받을지 절반을 받을지 아니면 3분의 1을 받을지 일괄 지급될지 분할 지급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그 돈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게르킴은 이어서 현재 상황이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유럽의 가스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 미사일과 드론은 우리 땅에 날아와 폭발할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산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리 가스를 얻고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드론과 미사일 생산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크렘린의 참담한 결정들은 사실상 러시아를 수년 만에 가장 약한 위치 중 하나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제와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더 이상 판을 좌지우지할 여유가 없으며 대신 유럽이 점점 더 강해지고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이 확장되며 서방 세계가 계속해서 러시아에 맞서 단결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900억 유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키예프 군대는 이미 우위에 있으며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매달 수만 명의 병력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또한 잃었던 중요한 영토를 되찾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잃은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했으며 러시아의 최전선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포병, 그리고 기타 방어에 점점 더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수백억 유로가 우크라이나의 국고로 흘러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자신의 우위를 활용하고 러시아군을 더 멀리 밀어내기 위해 더욱 발전된 무기체계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여름철을 대비해 최전방 부대에 필수 보급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게르킨은 비꼬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훌륭하고 멋지다. 우리는 SBO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아무도 우리에게 발표한 적도 앞으로 발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완전히 참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비관론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적진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게 하거나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같은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러시아는 강하고 용감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우리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게르킨은 최근 체코 외무부가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럽 공장들의 주소 목록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다는 뉴스 기사를 강조합니다. 러시아의 전 대통령이자 현재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으로 재직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X에 이 공장들이 러시아 군대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에둘러 던진 위협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이 일어날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 파트너 여러분, 잘 자요. 크렘린은 아마도 이런 행동들이 유럽에 압박을 가하고 체코와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빠지길 바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코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고 공장들은 평소처럼 계속 운영되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방어하고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탄약과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르킨의 이제 러시아는 유럽은 물론 어디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분명히 뒷받침합니다. 한때는 크렘린에서 강경한 성명이 나오기만 해도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이후 러시아의 행동은 그들의 권위를 완전히 약화시켰고 한때 강력했던 명성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원한다면 유럽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전능한 세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지고 무기력해진 국제무대의 행위자로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과거의 위상에 비하면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게르킨의 지적처럼 세계 질서는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과거 전술은 통하지 않고 이제 작은 나라를 위협해도 그들이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코산 무기로부터의 공격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공장이나 기업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허락한다면 그만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꼭 우리가 직접 당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처한 끔찍한 상황을 계속해서 요약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이 전략적 군사작전을 계속해서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난 4년 동안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완전히 낭비했고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내 승리를 이루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의 큰 공로입니다. 게르킨의 말은 의심이나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패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렘린의 전술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할 때조차도 그는 항상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규모 동원과 같은 조치가 크렘린의 무자비한 전술에 잘 맞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압도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힘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르킨은 이 시점에선 동원이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합니다. 4월 27일에 공유된 별도의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그는 동원은 2022년 봄, 2023년 봄, 2024년 봄, 어쩌면 2025년 봄에도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동원은 치명적으로 늦었습니다. 현재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는 동원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단순히 막대한 군 병력으로 적을 짓밟을 수 있었던 시기는 끝났다고 덧붙입니다. 26년에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그는 이 갈등이 드론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 분야에서 매우 우위에 있기 때문에 키이우의 군대가 전선에서 영토를 거의, 아니 아예 내주지 않고도 러시아군 대규모를 쉽게 소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승리를 원한다면 여전히 동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군대에 직접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에 동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최고의 인재들을 군사과학, 시스템 혁신, 생산 분야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크렘린이 이런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입니다. 전술을 바꾸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하는 만큼 많은 인원을 전선에 동원할 수 있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으며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4년 동안 동원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동원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들을 무장시킬 무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열렬한 민족주의자 중 한 명이 사실상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전망이 결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게르킨뿐만 아니라 푸틴에게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크렘린 내부 핵심 인사들조차 러시아 대통령이 더 이상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이 전쟁이 어떻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강해지는 반면 러시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지역의 심층 분석과 최신 군사 뉴스 리포트를 받으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